날씨가 정말 안 좋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주인공은 서점에서 일하는데 날씨 때문에 오늘은 손님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우산을 깜빡했다면 비가 그칠 때까지 머물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죠. 주인공은 따뜻한 장소와 친절함으로 손님들이 책도 사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한 의문의 여성이 홀로 불량배들을 해치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쓰러뜨렸지만 부상을 입었고 스스로 치유될 동안 숨을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인공의 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궂은 날씨에 유일하게 문을 연 서점. 그녀는 이곳이 함정인지 아니면 몸을 숨길 운명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 주인공은 이런 끔찍한 날씨에 외출한 그녀의 외모와 용기를 칭찬하며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그는 어떤 책이 필요할지, 어떻게 팔아야 많이 팔릴지 마음속으로 계획합니다. 그는 수건과 함께 난방까지 켰고 일반 서점엔 없는 시설이라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죠. 그녀는 그가 적인지 의심합니다. 평범한 서점 직원의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책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정말 아군인지 위장한 적군인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그의 바디랭귀지를 읽고 심리적 속임수를 쓴다는 걸 알지만 정확히 왜 그런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며 따뜻한 음료를 주었고 그녀는 배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둘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적인지 알아내려 하고 그는 그녀의 상황을 파악해서 책을 팔려고 하죠. 그녀가 배신당했다고 하자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옳지만 이미 많은 걸 잃어 인간의 추악함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조언을 건넵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요. 그녀는 그를 더 의심하지만 일단 동조하며 뭘 더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약해지지 말라고요. 그는 속으로 그녀에게 책을 팔기 위한 전략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대답에 깜짝 놀라 아직 그런 악한 일을 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죠. 그 순간 그는 불쑥 더 배우시려면 이 책을 사셔야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책을 추천하는 그에게 더 놀라고 혼란스러워하죠. 그는 단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니 책을 팔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책을 사기로 하고 그가 건넨 도서 카드를 작성합니다. 이름을 본 그는 그녀가 부유한 거물의 외동딸임을 깨닫고 앞으로 더 많은 책을 팔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엿봅니다. 떠나는 그녀에게 그가 우산을 건넸고 그녀는 그에게 좀 더 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업 전략이 그녀에게 호감 표시로 보였을 수 있지만 분위기에 맞춰 린지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작별 인사할 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오늘 책 한 권을 팔아 기쁠 뿐입니다.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그가 배신자를 처리하고 우산을 돌려주러 오라는, 즉 임무를 완수한 뒤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의문의 남성이 그녀 뒤에 나타납니다.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 주인공 린지의 과거를 먼저 살펴봅니다. 책을 정리하던 그는 자신이 쓴 오래된 책을 발견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여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했던 평범한 남자였던 지난날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린의 방에는 그가 직접 만든 마법 반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소원을 말하며 반지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제발 세상의 모든 책을 갖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등 뒤에 나타난 악마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을 열었습니다. 린은 그 문을 통과하면 세상의 모든 책을 소유하게 되지만 다시는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죠.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통과했고 그 후 3년 동안 다른 세계에서 서점 직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끝없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아했으며 고객들에게 알맞은 책을 추천하며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방금 그에게서 책을 사간 여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녀 외엔 오랫동안 손님이 없었죠. 이제 그녀와 거리의 미스터리한 남자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그를 지나치다 손이 안 움직여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바로 그 책이군. 남자에 대해 뭔가 깨달은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죠. 다시 서재의 린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바로 조금 전 그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드 와일드로 예전에 빌린 책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둘은 올드 와일드가 빌린 책을 이야기했고 린지는 그 책이 고인이 된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밖에서 이 모습을 엿보다 올드 와일드가 파괴 등급의 고위 흑마법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사의 등급은 변이, 공황, 파괴, 섬멸 4단계입니다. 올드 와일드의 본명은 프랭크 와일드입니다. 그는 가면과 반인반뱀 마법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교단 성기사와 싸워 한 지역을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반경 10km를 파괴해 파괴급 칭호를 얻었죠. 이 도시엔 파괴급 마법사가 10명도 안 되고 전 세계에도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소녀는 자리를 뜨며 린이 그런 대단한 존재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서점으로 돌아와 린은 올드 와일드가 자신의 단골 고객이고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드 와일드는 홀로 지내는 사람이었죠. 자녀가 둘 있었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죠. 아내는 떠났고 동료들은 외모 때문에 그를 무서워했죠. 린은 2년 전 올드 와일드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올드 와일드가 가게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의 외모와 분위기는 주인공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값비싼 신비한 책을 지니고 있었죠. 린이 차를 권했지만 와일드는 무서운 외모 때문에 로브 벗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본다 했고 올드 와일드는 로브를 벗어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죠. 린은 그 가면 때문에 그를 더 기이하고 무섭게 느꼈습니다. 린은 장사 수완을 발휘해 와일드를 단골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이 가져온 책에 대해 물었는데 그것은 마법 및 소멸 언어 서적이었죠. 린이 책의 마력을 감지한 것에 와일드는 놀랐죠. 다른 파괴급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초반 소녀처럼 와일드도 린을 의심하고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와일드는 책에 대해 잘 모르는 척했지만 그 언어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린에게 더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죠. 이것은 주인공에게 엄청난 사업 기회였고 그는 와일드에게 새 책 한 권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복잡한 방언에 관한 책이었죠. 책 이름은 악마의 언어였고 와일드 영감은 즉시 알아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린은 그가 책에 흥미를 보이자 기뻐했고 와일드는 희귀한 책을 어떻게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린은 자신이 있던 세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없어 화려한 문명에서 왔다고 거짓말해야 했습니다. 린은 지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에 슬퍼했다. 하지만 와일드는 린이 고대 문명을 설명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향수를 느꼈고 그가 이 문명 출신이라면 아마도 두려운 존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소개를 마친 와일드는 악마의 언어 덕분에 새 연구를 시작했고 그 주제에 관한 새 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린은 와일드의 의도를 전혀 몰랐지만 사업가적 본능이 다시 발동하여 그에게 새로운 책을 권하고 싶어 했습니다. 40년 전 과거 눈 덮인 삼봉우리와 젊은 시절 와일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마법 지식의 왕 가치니와 대화하려 가장 높은 삼봉우리에 올랐죠. 마법왕이 한마디 내뱉자 날아가던 까마귀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일드는 마법 주문의 위력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마법왕은 와일드에게 마법사는 언어의 힘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마법사는 주문을 쓰고 흑마법사는 주문을 외웁니다. 와일드에게 영혼의 소리를 깨닫고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면 형언할 수 없는 힘을 얻으리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와일드와 주인공 린 씨의 대화를 보시죠. 와일드는 자신이 가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단일 언어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린 씨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며 어떤 책이 도움이 될지 생각합니다. 와일드는 기다리면서 린 씨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린은 늘 친절했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줬죠. 과거 신성기사 조셉과의 처참한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린 씨는 올드 와일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린은 힘을 숨겼기에 올드 와일드는 그를 박식한 은둔자로 보았습니다. 와일드는 이해하기 힘든 그 신비한 책을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마침내 일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전지하고 현명한 학자 같은 린 씨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일드는 이번에야말로 린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린은 올드 와일드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과감한 선언이 담긴 다른 책을 가져옵니다. 린은 자신이 이 분야에 꽤 자신 있다고 말하며 올드 와일드에게 강력한 학자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책을 본 올드 와일드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린 씨에게 물었어요. 이 책을 직접 썼냐는 질문에 린은 확신했지만 올드 와일드는 계속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3대 주류 종교는 기억했지만 구울교라는 종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와일드는 책에서 사악한 기운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책을 쓴 걸 보니 린은 사악한 게 틀림없어. 혹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려는 건가? 하고 말이죠. 와일드는 린에게 이 책이 의식 연구 분야인지 물었다. 린은 아주 오래전에 연구했었다며 자신에게는 운명을 바꾼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은 이 분야 연구 덕분에 지구를 떠나 모든 책을 소유한 채 지하 세계의 사서로 일하게 됐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 영감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림에 대한 의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린은 이 책이 유일한 원고이며 출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지구에 남아 이 책을 출판했다면 부교수 직함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린은 와일드 영감을 다시 보며 말했어요. 아는 사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책을 빌려주겠다고요. 하지만 원한다면 다른 책을 가져가도 좋다고 덧붙였죠. 와일드 영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림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린에게서 이렇게 귀한 책을 받는 것이 좀 불안하다며 혹시 린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죠. 린은 사업 수완을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와일드 영감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책의 가치를 높여주실 겁니다. 누군가 제 작품을 봐줘야만 제 연구가 가치가 있는 법이죠.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에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이미 거대한 숲을 가졌으니까요. 린은 그 책 한 권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책 덕분에 이미 세상의 모든 책을 가진 지금의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또한 책의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으니 와일드 영감이 빌려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와일드 영감이 외로운 학자이니 이 책을 빌려 부와 명성을 얻고 영혼을 치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에게 책을 빌려주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린의 우선순위였으니까요. 린의 최우선이었죠. 와일드 영감은 다시 놀라며 린이 내게 명예와 부는 필요 없다고 가르치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이어서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와일드 영감은 이에 동의하며 린 작가를 비밀로 한 채 책을 배포하는 게 책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대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게 바로 린의 계획, 영감의 영혼을 치유하고 출판하여 명성과 부를 얻게 하는 것. 그는 린에게 지난 몇 년간의 지도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와일드 영감이 졸업할 때 스승에게 받은 가고일이었죠. 가고일은 사리를 스스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마법 저항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린은 와일드 영감이 이 증표를 귀히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듯하여 만드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둘은 서로에게 감사했고 와일드 영감은 린의 책 한 권이 린은 가고일 수천 개를 살 수 있어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와일드 영감은 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엔 형언할 수 없는 힘에 걸맞은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린은 와일드 영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다음을 기대했습니다. 와일드 영감이 떠나자 린은 혼잣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주려는 걸까? 설마 또 가고일 같은 걸까? 린이 오늘 일은 끝이라며 기지개를 켜는데 테이블에 검은 점액이 솟아나 오랜만이야 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린은 충격에 너였어? 라고 소리쳤죠. 린은 그 악마가 자신을 보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린을 이 지하세계로 보낸 악마는 마지막으로 대화한 지 3년이 지났다며 이제 린이 받은 호의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린은 이 악마가 이미 자신을 도와주고 가장 큰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꽤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린은 악마가 큰 대가를 요구할 거라 예상치 못했다. 그 순간 악마는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깨어난 이유라면서 말이죠. 린은 놀라서 무슨 짓을 했길래 벌써 대가를 치렀지? 생각했어요. 혹시 와일드 영감에게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게 한 것 때문인가? 악마는 검은 점액으로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린은 자신이 치른 대가가 악마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되냐고 묻자 악마는 다시금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안도한 린은 대가가 이미 치러졌으니 이제 문제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쉬워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잭이라는 남자가 폭우가 쏟아지는 건물의 발코니에 서 있습니다. 잭은 현재는 정체불명이나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그는 무전으로 와일드 영감의 행방을 파악했고 그가 서점에서 1시간 보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잭은 이 서점이 흑마법사들의 숨겨진 아지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혼자 생각합니다. 무전기 너머의 여자는 놀라더니 조셉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잭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네, 조셉은 와일드 영감이 큰 패배를 겪었다고 초반에 언급한 남자입니다. 잭은 명령을 확인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잭 뒤에 와일드 영감이 나타나 쥐새끼가 있군 하며 공격합니다. 잭이 칼을 뽑아 와일드 영감을 찌르려 하지만 그가 먼저 잭의 얼굴을 잡고 마법 주문을 외우자 잭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무전기 속 여자가 잭을 부르자 와일드 영감은 무전기를 짓밟고 내 거처를 염탐해선 안 된다고 린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린을 떠올리며 잭이 받은 벌은 이 죄에 비해 너무 자비롭다고 말합니다. 이제 잭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던 본부로 돌아가서 그 여자가 한 특별한 기사의 문을 두드리며 보고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사는 의자에 앉아 쉬며 클라우디아에게 들어와라고 합니다. 그는 마법 거울의 소환수에게 무슨 일 생겼냐고 묻고 사냥꾼들이 정말 짜증난다며 격분의 책상을 치더니 그들 엄마의 묘비를 샌드백으로 쓰겠다고 말합니다. 클라우디아는 겁먹은 채 기사에게 새 사건을 말합니다. 기사는 와일드 영감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묻고 그녀는 잭이 방금 목숨을 잃었으며 암살당하기 직전 와일드의 위치를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기사는 잔뜩 화가 나서 누가 그랬지? 묻고 클라우디아는 와일드 영감의 짓입니다 라고 답해요. 그들은 2년 전 화이트 힐 전투 이후 그가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남았던 거죠. 기사는 와일드 영감이 살아남은 걸 알았고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어요. 드디어 늙은 해충이 하수구에서 나온 거죠. 기사는 와일드 영감이 노르진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린시 서점 근처인 23번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잭이 보고를 못해서 내용이 부족하지만 와일드 영감이 서점에서 1시간 머물렀다는 건 안다고 말해요. 기사는 말을 마법으로 사용하는 흑마법사가 서점에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화를 내고 서점에 대한 신원 조사를 했는지 묻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 서점은 애쉬트리 상단의 대표이자 3년째 영업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판은 좋지만 손님은 많지 않다고, 그리고 서점에서 유일하게 좀 이상한 점은 주인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입니다. 기사는 물풀의 나무 상단이 자연과 숲을 따르는 주잇 가문 소속이니 흑마법사와 관련 없을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서점이 마법사들 집결지임을 의심하죠. 기사는 격분해서 클라우디아에게 달려가 기사단의 임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묻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뿌리 뽑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답해요. 기사는 악을 행하거나 돕는 자는 용납 못한다며 와일드가 단순히 잡담, 독서, 차 마시러 서점에 머물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와일드는 정말 그것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기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 클라우디아가 막강한 흑마법사가 서점에 1시간이나 머물며 고작고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도록 뾰족한 미스릴 부츠로 몇 번 걷어차 줘야겠다고. 클라우디아는 두려움에 떨며 서점을 소유한 물풀의 나무 상단이 기사단 운영 자금의 40%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한숨을 쉬며 그 서점에 대해 직접 알아보러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기지를 떠날 때 수많은 기사들이 경의를 표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린의 기록을 보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기사의 이름이 조셉 에이브러햄임이 밝혀집니다. 그는 10인의 빛의 기사 중 한 명이자 늙은 와일드를 물리친 기사였습니다. 챕터가 끝나갈 무렵 조셉 경은 온통 새빨간 환각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마법검이 나타나자 조셉 경은 마법검 칸델라의 저주인가라고 읊조립니다. 조셉은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악마의 촉수에 휘감기며 심지어 의문의 남자가 목을 조르는 환영까지 보게 됩니다. 조셉은 환각에서 깨어나고 린시의 서점 근처 비 내리는 거리에 서 있습니다. 조셉은 혼잣말을 합니다. 칸델라 검의 저주가 다시 발동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점에 갈 수 없다고 말이죠. 저주의 원인은 검주인의 광기였죠. 이 저주는 환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지만 오직 강력한 기사만이 강한 의지로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셉이 검의 후계자를 찾기 전에 저주가 다시 발동하고 맙니다. 조셉은 더 이상 저주를 견딜 수 없으니 자신은 불패의 성기사가 아니라 그저 늙은 불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서점에 들르지 않고 거리를 떠납니다. 한편 소설 초반 소녀를 공격했던 적들의 시체와 하얀 늑대 부족의 우두머리인 헬릭스가 보입니다.
헬릭스는 자신이 그 소녀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2인자였으니 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불타는 건물 앞에 선 소녀가 다시 보이고 그녀에 대해 더 알게 됩니다. 그녀는 헬릭스가 현재 이끄는 하얀 늑대단의 전 부사령관이었고 이름은 지신시우였습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더 많은 적들을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 후 맥스에게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옥상 위 맥스는 헬릭스가 마법 거울의 소환수를 받은 뒤 완전히 미쳐버렸고 그걸 차지한 후 사냥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맥스가 헬릭스와 3인자 캐스퍼의 동맹으로 상대가 안 된다고 지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여자 K가 다가와 헬릭스와 캐스퍼가 오래전부터 이 공격을 계획했을 것이고 지금은 너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교활한 놈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말하죠. 그러자 리는 추격자들에게서 살아남은 건 다 K 덕분이라며 고마워합니다. 리는 K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염된 피부작용을 억제하고 변신해도 완벽히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보통 사냥꾼들에겐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번엔 렌 라이언이 헬릭스와 캐스퍼가 거의 공황 상태라 리와 K가 변신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K는 렌 라이언을 싫어하지만 린지는 그 영혼의 충성 룸이 있어 믿을만하다고 말했죠. 백마법사가 그 룸을 걸어서 K와 맥스가 마법 거울의 정신 오염을 견딜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벳은 모두 오염된 피를 지녔고 잔혹한 꿈의 야수 사냥은 그들 모두의 선택이라 설명합니다. 그녀는 사냥꾼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외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모두 동의하고 지시에 따르죠. 이것이 마지막 전투라 말하며 그들은 떠납니다. 교회 문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부수고 진입합니다. 안에서 3인자 캐스퍼를 발견하고 헬릭스는 어디 갔는지 왜 혼자 있는지 놀라 묻습니다. 캐스퍼가 웃자지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달려들죠. 그를 뒤집어 본 지는 변이가 시작된 것을 깨닫고 변이를 늦추기 위해 주사기를 꺼내 주입합니다. 지가 헬릭스가 어디 있냐 묻자 캐스퍼는 변이하며 성악께서 오실 거다라고 외치고는 스스로 폭발해 생을 마감합니다. 충격과 분노에 찬 지는 유리 거울을 깨부수고 맥스는 키우드 씨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말해요. 하지만 지는 맥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라이언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자 놀란 라이언이 어디로 가냐고 묻고 그녀는 23번 가로라고 말합니다. 한편 주인공 리는 서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올드 와일드와 지가 다녀간 뒤로 사흘째 손님이 없어 오늘도 장사가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점을 후원한 블랙레이디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는 자신이 추천한 책이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오늘처럼 손님이 없어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공유할지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손님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지 씨였고 린 씨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기쁜 얼굴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는 그녀가 부유한 거물의 딸임을 기억하고 그녀를 단골로 만들어 사업을 번창시킬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빨리 다시 올 줄은 몰랐다며 사흘 만에 서점을 다시 찾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린 씨가 자신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지난번 조언에도 또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까요. 그때 그녀는 린 씨가 준 가고일을 발견합니다. 린은 와일드에게서 받은 가고일을 보며 마법사 가고일이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 림에 대한 생각을 이어갑니다. 평범한 척하면서 저런 가고일을 전시해 놨네요. 이번에도 전처럼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는 걸까? 그녀는 린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바로 그때 레드 트레인이 서점으로 들어와 지에게 여기가 그녀가 그를 데려온 곳이 맞는지 묻습니다. 린 씨를 본 그는 깜짝 놀랍니다. 린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장이 왜 날 평범한 사람에게 데려왔지? 린이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 부하인데 완전히 충성스럽다고 설명합니다. 린은 커피를 따르며 생각합니다. 지는 1화에 나온 그 자식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게 분명해. 그 자식은 림이 복수하라 했던 놈이지. 린은 그녀가 이 남자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을 소개할 때 충성스럽다고 말하거든요. 그때 린은 자신의 조언대로 복수했다면 지금쯤 더 자신감을 느꼈을 거라 깨닫죠. 그런데 왜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했을까요? 그는 그녀에게 실패했냐고 물으며 커피를 권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린은 이미 짐작했다는 듯이 실패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인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은 헬릭스의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데 리는 그녀를 배신한 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는 그가 도망쳐서 복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를 찾아달라 했지만 못 찾았고 그와 이틀간 싸웠죠. 린 씨의 가르침을 받은 후엔 그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기지까지 파괴했습니다.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를 과소평가한 탓에 놓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자신이 부주의했다며 저에게 사과했고 저는 웃는 얼굴로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던 나는 그녀가 말하는 남자가 전 남자친구인 줄 알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왜 연애를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 사랑은 쇼핑과 같고 쇼핑은 싸움과 같다는 말이 있으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랑은 싸움과 같다는 건가? 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가이기에 지가 사업 용어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야 이해가 된 것이다. 며칠간 그 남자와 말다툼하다 막판에야 그가 얼마나 교활한지 깨달았고 결국 돈을 갖고 도망쳤단 뜻이겠지. 나는 지에게 커피를 더 따라주며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는 약간 기뻐하며 내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뒤에서는 리트라이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죠. 저희는 리트라이언에 대해 더 알기 위해 과거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올드 와일드가 현재 노크 지역에 있다고 전했고 상대방은 라이언이 기밀 정보를 쉽게 얻었다며 칭찬하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아첨하지 말라고 말했다. 난 즉시 다른 사람을 알아볼 거야. 전화 속 인물은 라이언에게 감사하며 다음 목표를 알려준다. 라이언은 진실의 룸이 안전하다고 믿는 순진한 아이일 뿐이며 그걸 깨는 건 정말 쉽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K가 라이언을 불러 지가 그를 찾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생각 없는 쥐가 아닌 자신의 부하가 될 거라고 말한다. 라이언은 사과하며 바로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는 속으로 K가 라이칸스로피를 쉽게 제어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찾으면 사냥꾼들을 영원히 없앨 최고의 정보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라이칸스로피는 늑대나 늑대인간으로 변신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라이언은 민 사장님이 왜 저 남자에게 저렇게 말하는지 마치 형언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민 사장님은 그녀를 인도하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생각보다 쉽고 진짜 적은 따로 있으니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덧붙인다. 라이언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빈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기꾼의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사기꾼이었으니까요. 린 사장님은 급히 사과하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을 줄 알고 차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면서요. 그가 떠나자 라이언은 민지에게 큰 소리로 뭘 하는 거냐고 묻죠. 그녀는 라이언에게 말투를 조심하라며 믿어서가 아니라 쓸만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건방지다고 쏘아붙입니다. 이에 라이언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린은 사기꾼이고 라이언은 건방진데 속임수가 멀었단 거죠. 저런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은 적어도 3명은 찾을 수 있다고요. 그는 림이 그녀를 조롱한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때 목에 그녀의 칼날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소리칩니다. 역시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악인 눈에는 악한 것만 보이지. 그녀는 쓸모없으면 그 자리에서 끝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라이언은 지를 조종해야겠다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녀를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겨 그녀에게만 충성한다고 말하죠. 린이 돌아오면 독화살로 쓰러뜨려 증명하겠다 합니다. 그때 림이 올드 와일드에게 받은 마법 가구 일이 깨어났죠. 라이언의 사리를 감지했기에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가고일이 라이언을 붙잡아 지를 충격에 빠뜨리고 순식간에 라이언을 입으로 끌어당겨 삼켜버립니다. 림이 돌아오기 직전 가고일은 린이 돌아오자 다시 평소에 잠자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석상처럼 보입니다. 린 씨가 자리를 비워 미안하다며 돌아와 묻습니다. 지, 당신 부하 직원은 어디 갔죠? 지는 완전히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공포에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이라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고일이 라이언을 너무나도 빠르게 공격하여 순식간에 집어삼켰기에 만약 가고일의 목표가 지 자신이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그녀는 생애 가장 큰 공포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린 씨가 레트라이언이 거짓말쟁이란 걸 알고 처치하려 했지만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하여 잠시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가고일이 그를 재빨리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잔인하면서 우아한 전략에 레트 라이언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린 씨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린 씨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하며 묻는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미스지. 그가 말합니다. 편히 계세요. 제 서점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쉬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미스지는 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연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부하 직원이 무례해서 서점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린 씨는 그녀가 왜 그렇게 긴장하고 무서워하는지 다시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나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린 씨같이 친절한 서점 직원을 그렇게 생각할 리 없죠. 린 씨는 그녀가 너무 순진해서 사람 말을 다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에게도 배신당한 거라고요. 그는 지난번 영혼을 치유해주며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그녀가 다시 찾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영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농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미스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린 씨가 침착한 것을 보고는 마음이 놓여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고 의지력을 키울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린 씨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책을 찾다가 생각합니다. 왜 저리 겁먹었지? 잠깐 자리 비웠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아마 부하가 갑자기 떠나서 그럴지도요. 그러자 린 씨는 그녀는 레트 라이언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절대적인 충성심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린 씨가 충성룸에 문제가 생겼다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는 백마법사만이 룸을 깰 수 있고 라이언의 룸을 만든 마법사는 아버지 헤이우드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언의 룸이 고장난 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룸을 부쉈기 때문이라고 여기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굴 믿으라는 거야? 라고 말하자 린 씨는 지체 없이 답합니다. 오직 자신만 믿어야 해요. 그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아무도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강철처럼 강해져서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며 최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떠대를 건넵니다. 미스지는 충격을 받지만 린 씨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 말합니다. 그녀를 격려하며 기회 왔을 때 잡으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삶이고 살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거리를 걸으며 잠시 책 표지를 보다가 책을 펼칩니다. 책은 미스지 주위로 빛을 뿜어 그녀를 놀라게 하고 곧 그녀 위에 거대한 악마의 눈이 나타납니다. 끝없는 강철 바퀴는 영혼의 힘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그녀가 들은 구절이죠. 미스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며 서점과 그 안에 가고일 환영을 봅니다. 가고일 목에 삼켜진 사람들이 보이는데 레트 라이언도 있습니다. 그의 목에서 진실의 룸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룸이 진짜 금이 같다는 걸 알게 되죠. 위에서 악마의 눈이 어두운 에너지를 쏘아댑니다. 고통과 코피를 흘리지만 환영 속에서 고통받는 레트 라이언 앞에 선 자신을 봅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그녀는 린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쉽게 그녀의 영혼을 바꾸고 막대한 만화를 부어주었으며 그녀는 패닉 단계를 넘어 더 높은 힘을 얻을 기회를 얻자 온몸에 만족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린 씨가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준 것 같다고 느낍니다. 린 씨는 헌터들을 점진적으로 돕고 싶어하며 그녀는 마침내 그의 목표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린 씨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다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린 씨는 서점에서 책을 정리합니다. 린 씨는 뒤돌아보다 미스 지가 서점 앞 빗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내 거기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뛰어가자 그는 의아해합니다. 근데 코피는 왜 흘리는 거지? 린 씨는 미스 지가 전 애인에게 배신당해 상처 입은 후 자신에게 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손님에게 집중해야지. 성기사 조셉이 서점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챕터가 끝납니다. 이제 서점 앞에 선 빛의 기사 조셉이 보입니다. 그는 늘 비로부터 보호받으려 마법 기운을 두르고 있죠. 그리 강력하진 않아 보이네요. 그는 올드 와일드 같은 강한 흑마법사가 왜 평범한 서점에서 1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셉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조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서점에 들어가면서 그는 기사로서 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린 씨가 보입니다. 린 씨는 서점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어린 왕자를 들고 있네요. 그는 이 책이 비록 어린이 책이지만 철학적인 내용이 많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책을 읽기로 결심하는 순간 초인종이 울리고 누군가 서점으로 들어옵니다. 린 씨는 새 손님에 신나서 미스 지를 떠올립니다. 미스 지는 행운의 부적 같아요. 그녀가 다녀갈 때마다 떠나자마자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이제 위풍당당한 빛의 기사 조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린 씨는 이 남자가 위협적임을 알아차리지만 훌륭한 서점 직원답게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도움을 제안합니다. 빛의 기사 조셉은 마법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지만 그곳이 평범한 서점임을 깨닫습니다. 린 씨도 평범한 사람이라 올드 와일드가 왜 이런 곳에 있었는지 이해 못하죠. 하지만 조셉은 가고일을 발견하고 이 서점에서 유일하게 평범하지 않은 것이 가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드 와일드가 가고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한 그는 더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어서 린 씨에게 묻죠. 서점 주인인지 묻자 린 씨는 대답 전에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좀 비사교적으로 보이니까 다정하고 공손한 말을 써야겠다고요. 그래서 찬란한 기사 조색을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린 씨가 말하죠. 맞습니다. 제가 이 서점의 주인이 맞습니다. 어르신. 이 말을 들은 찬란한 기사 조색은 깜짝 놀라더니 심한 충격을 받고는 마치 미친 듯이 린 씨는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조색은 모욕이라 생각해 그의 머리를 부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색은 평범한 사람이기에 참았습니다. 린 씨는 민간인의 두개골을 부술 순 없으니까요. 그는 린 씨에게 가고일이 그의 것이냐 묻고 린 씨는 그렇다 답합니다. 네, 한 손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서 판매용이 아닙니다. 조색은 속으로 대체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고 싶어 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흑마법사가 만든 가고일을 빛의 기사가 어디에 쓰겠어요? 조색은 린 씨에게 그 가고일을 올드 와일드가 선물했는지 묻죠. 린 씨는 네라고 답했지만 조셉이 위협적이어서 올드 와일드에게 원한이 있다고 짐작했죠. 조셉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왜 강력한 흑마법사가 이 엄청난 가고일을 평범한 남자에게 줬을까? 조셉은 처음엔 이곳이 흑마법사 집합소인 줄 알았지만 정찰 결과 평범한 서점과 평범한 직원뿐이라고 혼잣말합니다. 여길 비밀 메시지 교환 장소로 쓰나 조셉은 생각하죠. 그럼 여긴 흑마법사들의 거래 장소군요. 린 씨가 보여요. 린 씨는 조셉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생각합니다. 그는 조셉이 위협적이지만 서점에서 아무것도 부수지 않은 걸 보니 좋은 사람이고 온화한 영혼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온화한 사람이라면 올드 와일드 같은 문학도에게 원한을 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죠. 린 씨는 셜록 홈즈의 명대사를 떠올려요. 불가능한 걸 제거하면 아무리 믿기지 않아도 남는 게 진실이다. 린 씨는 조색에게 묻죠. 혹시 올드 와일드와 친분이 있나요? 조색은 깜짝 놀랐지만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올드 와일드와 오래전부터 함께 피 흘린 사이라고 말해요. 2년 전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다고 말하죠. 조색은 올드 와일드를 보자마자 머리를 뽑고 뼈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지난번 싸움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올드 와일드가 이상한 마법을 써서 죽음을 피하고 도망쳤었죠. 조셉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린 씨는 둘이 깊은 유대감을 지닌 브로맨스, 즉 부러운 우정이라 여깁니다. 조셉이 가고일을 보고 올드 와일드 것임을 바로 알자 린 씨는 둘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셉은 올드 와일드를 찾아왔다며 린 씨에게 묻습니다. 올드 와일드가 현재 있는 곳 주소를 아는지 지금 직접 찾아가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린 씨는 주소를 알려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드 와일드가 책을 빌려갔으니 며칠 안에 돌려주러 올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가 돌아오면 린 씨가 조셉이 그를 찾고 있었다고 전해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조셉에게 좀 쉬다 가겠냐고 묻고는 장사꾼 기질이 발동해 책을 빌려보지 않겠냐고 권합니다. 조셉은 한숨 쉬며 묻죠. 피곤해 보이나요? 속으론 생각합니다. 린 씨는 평범한 인간이면서도 엄청난 강자를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대하고 있다고요. 조셉은 자신이 찬란한 기사가 된 이후로 수년간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셉은 피곤하진 않지만 차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서도 안 좋아하고 돈도 안 가져왔으니 책은 읽지 않겠다고 합니다. 린 씨는 조셉의 말투로 보아 엄청나게 거만한 사람이지만 지금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권하며 뒤편 책들은 모두 무료라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다시 책 읽기를 거절하며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린 씨가 조셉에게 책 한 권을 쓱 밀어주는데 제목은 심연의 씨앗입니다. 그러면서 린 씨는 지금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화책을 읽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셉이 원하면 영혼의 안정을 위해 이 책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조색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동화책이라고? 젊은이, 자네도 성인인데 왜 그런 책을 읽는 건가? 너무 유치하군. 린 씨는 조셉의 거만한 태도에 살짝 실망하며 말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로콘 지역에 딱 한 권밖에 없는 책이라고요. 조색은 놀라서 린 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이 책이 정말 동화책이라고 확신합니까? 린 씨는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말합니다. 네, 고전 동화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조색은 제정신이라면 그 누구도 시면의 씨앗 같은 책을 잠들기 전에 읽어주는 아이들용 동화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고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지는군요. 린 씨의 책들은 손님에게 줄 때 그 손님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 내용이 변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조셉이 놀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린 씨는 동화를 얘기했는데 책 제목이 시면의 씨앗이었습니다. 린 씨는 이 책을 실제로는 어린이 책인 어린 왕자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조색은 여기에 흥미를 느껴 린 씨에게 책을 한번 보겠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계속 책을 추천하는 린 씨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린 씨는 속으로 이 할아버지가 겉은 상남자인데 속은 정말 여린 소녀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린 씨가 조셉에게 책을 건네자 조셉은 책에 손이 닿는 순간 익숙한 현기증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칸델라의 검이 무언가와 공명한다는 걸 깨닫고 이 책 때문인가 궁금해하죠. 혼란스러워 바닥에 쓰러지던 그는 린 씨의 잘 시간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설마 이게 그 뜻이었을까요? 조셉이 의식을 잡으려 애쓰지만 결국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린 씨는 놀라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지? 조셉에게 응급처치를 하러 달려가면서 뇌졸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맥박 확인 후 조셉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완벽하고 그저 잠든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린 씨는 젊고 조셉은 나이가 많은데도 조셉의 맥박이 자기 전성기 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며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린 씨는 다시 살짝 겁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근데 왜 쓰러진 거지? 왜 갑자기 잠들어 버렸을까? 혹시 책 때문인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어린 왕자 제목을 보고 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린 씨는 마음을 다잡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 손님이잖아. 서점에서 쓰러졌으니 일단 그를 편안하게 해줘야겠어. 깨어나면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다. 이제 린 씨는 조색을 들어 올려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온 힘을 다 썼음에도 조색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그는 조셉이 덩치 큰 불곰처럼 근육질이라 엄청 무겁다고 생각해요. 올드 와일드처럼 말랐으면 훨씬 옮기기 쉬웠을 텐데요. 그때 린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옮기는 걸 도와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밤중에 이렇게 궂은 날씨에 누가 오겠어요. 결국 그는 조셉에게 사과하며 말합니다.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내 힘으론 안 되겠어요. 조색을 들 수 없던 그는 코트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 더 편한 곳을 찾아줍니다. 편한 의자에 앉힌 린 씨는 조셉의 기계 팔을 보고 올드 와일드처럼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 팔이 복잡하고 정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노인이 이런 걸 지닐 리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 린 씨는 조셉이 풍채나 모습, 행동, 말투를 보니 노인치고는 너무 근육질이라 린 씨는 아마 은퇴한 고위 군 장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였어. 린 씨는 확신하죠. 린 씨는 과거에 만났던 은퇴한 군 장교들에게서 모두 같은 아우라가 풍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린 씨는 조셉의 경계심을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거라 생각했죠. 잃어버린 팔도 자신이 치른 전투의 영광스러운 증표로 여길 테고요. 이런 노인들은 늘 고집이 세서 어쩐지 아까 거만해 보이더라니 결국 기계팔이 오작동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떤 전기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고 잠든 거라고요. 그때 린 씨는 만약 누가 방금 자신과 조셉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봤다면 아마 린 씨를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숨기려 가게 뒤편으로 끌고 간 연쇄 살인마라고요. 린 씨는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나는 모범 시민이고 이 장면이 오해하기 쉬울지라도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문틈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더니 후다닥 도망쳐버립니다. 린 씨는 누가 가게에 들어온 소리를 듣지만 고양이였고 그는 알지 못했죠. 확인하러 가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는 고양이가 도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고양이에게 조심하라며 밖은 날씨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고양이가 평범하다 여기지만
사실 고양이는 겁에 질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조금 더 도망친 뒤 고양이가 말을 하며 변신술이 풀린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비밀 조직의 스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가 조셉의 열렬한 팬이며 스파이로서 그의 기사단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 찬란한 기사단과 적들의 전투, 조셉과 올드와일드의 싸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올드와일드의 행방을 알기 위해 서점으로 향하는 조셉을 본 남자는 그를 돕기 위해 고양이로 변신해 뒤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점인 것을 알고 조셉이 볼일을 마친 후 사인을 받으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셉이 너무 오래 걸리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안을 엿보게 된 거죠. 그가 엿본 순간 조셉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린 씨가 얼마나 강한지 생각했죠. 조셉을 너무나 쉽게 제압해서였죠. 왜 다시 끌고 갔는지 돌아갔을 때 린 씨가 조셉에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린 씨가 조셉에게 베테랑도 잠은 자야죠 라고 하자 고양이는 상황을 오해하고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조셉이 자는 동안 린 씨가 사악한 흑마법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고양이는 겁에 질려 깨닫게 됩니다. 조셉을 이길 정도로 강한 린 씨라면 자신도 끝장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 라고 말하며 도망쳤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바지에 똥이라도 지릴 듯 했습니다. 빗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그는 와, 죽음을 눈앞에 두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린 씨가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왜 살려줬을까 궁금했습니다. 돌아가서 보고하라는 건가? 이 남자는 모리슨 그렉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상황을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결심하죠. 그때 조셉이 깨어나서 다시 깊은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지? 조셉은 칸델라의 저주인가 환상인가 생각하다가도 근데 왜 고통이 없지? 의아해합니다. 그때 책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도 너를 들여다보며 동족을 알아본다. 책의 글자들이 조셉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만해. 너무 과해라고 소리치자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쁘군이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셉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칸델라의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칸델라의 환영을 바라보자 아름다운 금발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 검의 첫 주인이었죠. 이제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라니. 조셉은 잠결에 말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 현실로 돌아오자 소리칩니다. 동화는 역시 애들이나 보는 거야. 조셉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나는 동안 린 씨가 보입니다. 린 씨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아, 할아버지, 드디어 일어나셨네요.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냈겠지만 조셉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린 씨를 보고 말합니다. 고맙소. 린 씨가 말합니다. 별 말씀을요.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조셉은 잠시 생각한 뒤 말합니다. 좋소. 전보다 훨씬. 린 씨는 조셉의 강건한 체격을 보고 은퇴한 군 장교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더 정확해진다고 깨닫고 조셉이 주먹 한 방으로도 사람 목숨을 앗아갈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죠. 조셉이 올드와일드를 때리면 상반신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행히 둘은 친구 사이입니다. 조셉은 린 씨에게 사과합니다. 린 씨의 환대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린 씨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손님을 돕는 게 제 일인걸요? 이건 올드와일드에게도 했었어요. 조셉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생각하죠. 저렇게 태평한 린 씨는 손님이 어느 소속이든 상관없이 모두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순간 그의 고객이 되고 그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보살필 거예요. 조셉은 이전에도 이런 친절함과 순수한 마음을 고대하고 장수하는 종족인 엘프들에게서만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린 씨도 엘프라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서 선과 악의 차이를 초월한 거겠죠. 모두가 똑같고 모두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따뜻하고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우아함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식 때문에 서점을 열었을 겁니다. 조셉은 칸델라가 고대 엘프 왕국의 왕자이자 후에 엘프의 달의 왕이 됐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이성을 잃은 자였죠. 자신의 검으로 삶을 끝냈고 검은 영혼마저 앗아갔죠. 그렇게 칸델라의 저주가 태어나
미래의 그 검을 휘두르는 자들은 환각에 시달리다 결국 이성을 잃고 똑같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전까지 조색은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여겼지만 이 책이 칸델라 검의 저주를 봉인하는 데 도움을 줬죠. 평범치 않은 엘프만이 이런 책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죠. 이 엘프는 수천 년 이상을 살아왔을 것이 분명하고 이 책을 완벽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마법의 힘을 썼을 겁니다. 린 씨에게서 마법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겠죠. 조색은 그래,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군 하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유일한 사본이라 린 씨에게 빌릴 수 있는지 묻죠. 조셉이 흥미를 보이자 린 씨가 기쁘게 말하죠. 물론입니다. 빌려줄 수 없다면 추천도 안 했겠죠. 린 씨는 다시 사업가 모드로 돌아와 조색을 인정해주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조셉에게 말하죠. 처음부터 이 책은 당신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처럼 내면의 혼란과 후회로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광기로 이끌죠. 린 씨가 조셉에게 말합니다. 린 씨는 전쟁터를 직접 본 사람들은 절대 그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하고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건 고통이 아니라 약해지는 선한 마음이라고 말하죠. 조색은 이전 사용자 2명이 무력감에 굴복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고 생각하며 린 씨에게 묻습니다. 선한 것이 잘못인가요? 린 씨가 대답합니다. 선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대가 커서 선한 마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죠. 타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사실 그게 바로 그들의 약점입니다. 그런 약해진 선한 마음으로는 남은 구해도 자신은 구하지 못하죠. 그리고 정신력이 약해지는 순간 모든 것에 취약해지고 맙니다. 조색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무적의 영웅일 필요는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스스로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훌륭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며 조셉에게도 분명히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색은 마침내 깨닫고 혼잣말합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자살하게 하는 건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쫓는 완벽함 때문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 린 씨에게 묻습니다. 제가 얼마나 평온할까요? 그러자 린 씨는 그저 동화책일 뿐이니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영구적 효과가 있다면 정신과 의사가 필요 없죠. 린 씨는 조셉에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 하지만 자신이 도와주면 장기적인 결과를 보장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린 씨는 조색을 단골 손님으로 만들 생각에 잠겼는데 조색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놀라고 말죠. 린 씨가 칸델라의 저주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구나. 조색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 검을 휘둘렀고 검이 타락시킬 틈도 없이 스스로 실패에 빠졌으며 한때 위협적이었던 불패의 성스러운 불꽃이란 칭호도 더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조색은 은퇴하기로 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검이 다음 주인을 찾기 위해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조색은 린 씨에게 말합니다. 린 씨가 칸델라의 검과 저주를 손에 넣으려 한다고 생각한 거죠. 반면 린 씨는 앞으로 조셉에게 상담해주고 책을 더 팔 생각이었죠. 또 하나의 웃기는 오해였습니다. 린 씨는 스스로를 전문 인생 상담사라고 생각하며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고 여겨 조셉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겨우 버티고 계신 거 맞죠? 원하시면 이 책을 선물로 드릴 수도 있죠. 조색은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린 씨는 말을 잇습니다. 그 짐을 너무 오래 짊어져 오셨군요. 당신과 영웅적인 동료들은 쉴 자격이 있어요. 조색은 린 씨의 이타심과 우아함, 품위에 완전히 감탄하며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는 아주 오랜 세월을 산 사람만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색은 기뻐하며 지금은 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 쉬겠다고요. 그리고 떠나면서 이 책을 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린 씨는 물론이죠. 책을 빌리려면 여기에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린 씨는 새 고객을 얻었군. 조색은 정보를 기입하고 감사 인사를 한 뒤 더는 후회 없이 정의를 실현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며 서점을 나섭니다. 와일드의 생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조셉이 곧 와일드를 찾아내 완전히 끝장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챕터가 끝날 무렵 올드 와일드가 방에서 린 씨가 준 책을 연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린 씨가 준 책의 지식은 하늘처럼 광활하고 바다처럼 깊다면서요. 그는 책에서 비밀스러운 희생의식에 대해 배우면서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광적인 의식이자 기괴한 과업이죠. 올드 와일드가 돌아 검은 가면을 보며 생각합니다. 검은 비늘에 얼굴 없는 자가 다시 녹한에 나타날 때가 됐다고.
그는 최면에 걸린 듯한 감동에 휩싸여 혼잣말을 합니다. 이 모든 건 린 씨 덕분이야. 그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장면은 조색의 기지로 바뀌고 그의 제자는 변신한 스파이인 검은 고양이에게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조셉이 린 씨를 보자마자 기절했다는 소식에 클라우디아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며 의아해하죠. 그녀는 조셉을 구하기 위해 지원군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섣불리 지원군을 보내는 것은 실수일 수 있겠다고 깨닫습니다. 린 씨는 조색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절시킬 만큼 강력한 인물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 더 큰 손실이 나면 더 큰 실수가 될 뿐입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서점을 수사하는 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 받자마자 그녀는 무슨 일이야 하며 상황 보고를 시작해요. 그리고 조셉이 아무렇지 않게 서점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조셉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오자 그녀는 스승님,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조셉은 지금 즉시 서점 조사 병력을 철수시켜라. 지금부터 서점 구역은 1급 기밀구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합니다. 클라우디아는 경악하며 1급 기밀이라고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녀는 등급표를 떠올려요. A는 비정상, P는 패닉, D는 파괴적이고 가장 강력한 1등급은 형용할 수 없었죠. 이는 조셉이 린 씨의 힘을 최고 수준으로 판단하고 서점을 형용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곳으로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조셉에게 무슨 일이냐 묻자 그는 서점 주인이라고 답하죠. 그의 말은 빗속에 버려진 검은 아기 고양이 3마리를 보며 멈춥니다. 조셉은 전화로 클라우디아에게 묻습니다. 옆에 누가 있나? 그녀는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조셉이 자신을 부주의하다고 여길까봐 자책하며 고양이 파이를 때립니다. 이제 조셉이 길고양이들과 놀아주면서 클라우디아를 위협합니다. 내 일이 뭔지 알면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정말 북부 고원지대에서 감자나 키우며 살고 싶어? 그녀는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이 서점을 즉시 1급 기밀로 분류하도록 전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조셉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부술 것처럼 보여도 그의 지시만 정확히 따르면 뒤끝이 없다고요. 그녀는 스승인 찬란한 기사 조셉이 독설가지만 마음은 여리다며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녀는 사건 분류 담당자들에게 조셉이 방금 전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것이 찬란한 기사 조셉의 새 명령이니 어르신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덧붙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새 1급 기밀 파일이 준비됐고 찬란한 기사 조셉이 돌아오면 직접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할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조셉이 들어오며 알았어 하자 클라우디아가 놀라 비명 지릅니다. 조셉은 클라우디아가 아까 통화할 때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망각의 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특별수사관 모리슨 그렉인데 변신술에 정말 뛰어난 마법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아담, 그는 좀 특별해요. 당신 팬이랍니다. 불패의 성스러운 팬클럽 13곳에 가입했고 작년 골드 사건 때 아브라함 조셉의 이름을 새긴 걸 포함해 매년 모금 행사에 300만 달러를 쓴대요. 조셉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클라우디아에게 이게 사실이냐 묻자 그녀는 사실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조셉은 마법사 가문이 부유하다는 걸 안다고 말했고 그녀는 동의했죠. 조셉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의미 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아이돌한테 바로 기부하지 그래? 이어서 조셉은 모리슨 그렉을 제자로 삼아 밀착 수업료를 받겠다고 말하죠. 클라우디아는 어떻게 빛의 기사가 애들 돈까지 뜯어낼 만큼 탐욕스러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완전히 놀라 충격받아요. 하지만 자신도 조셉의 제자일 뿐이라 바로 물론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조셉이 말하길 좋아. 기억 소거 비용은 아끼겠네. 보고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조셉은 이 정도면 서점에 접근하려는 이들을 막기에 충분하다 생각하며 보고서를 냈다. 그래도 들어가려는 멍청이들에겐 행운을 빈다. 이어서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조셉. 나 괜찮아. 안 죽었어. 모르겠냐고. 감이 안 와?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날 죽게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날 더 귀찮게 하는 것뿐이야. 지금 일하는 중 아니니 내일 클라우디아를 귀찮게 하라고 말하죠. 린 씨가 준 책을 쳐다봅니다. 린 씨가 준 책을 보며 검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고 책이 자신의 기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조셉은 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번엔 또 누구야? 이 이류들 때문에 받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려면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고요. 이번에는 조셉이 딸과 통화하며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딸이 대답하죠.
알아요, 아빠. 저 이제 애 아니에요. 제가 이미 비정상 수준의 전투기사 대장인데 매번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조색은 키 크려고 우유 마시란 게 아니라고, 그러다간 평생 결혼 못한다고 응수하죠. 딸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녀는 아빠가 근육, 뇌라고 생각하며 약간 화를 냅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는 책 몇 권을 발견합니다. 린 씨가 조색에게 준 책이었죠. 그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왜 이 책을 읽을까요? 근육, 뇌인데. 그녀는 책 가까이 다가가고 책을 펼치자 완전히 놀랍니다. 조셉이 다시 전화에 대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1급 사건으로 귀찮게 하지 말라며 린 씨가 자신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압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색은 그들을 위해 1급 보고서를 열어줄 겁니다. 그는 서점에 가서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하고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명령에 불복종할 때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는 책을 읽고 있는 딸에게 돌아갑니다. 그녀는 그가 오는 소리에 재빨리 책을 덮고 아빠가 화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귀여운 잠옷을 입은 그녀를 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멜리사. 그녀는 지금 느끼는 공포로 피가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돌아보며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유 한 잔을 건네며 기억나라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멜리사가 아마 반항기인 것 같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멜리사는 방에서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주인공이 엘프왕 칸델라인지, 그리고 책 속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책을 다 못 읽었다는 거죠. 이제 막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다다랐는데 아빠의 방해로 더 읽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빠, 바보, 멍청이라고 중얼거립니다. 힘세고 잘생겼지만 그냥 쓸모없는 바보예요. 그러다 문득 아빠 같은 사람이 그런 책을 읽을 줄은 몰랐다며 자기가 좀 심했나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빠가 그 책이 무슨 기밀 서점에서 온 거라고 말했던 게 떠오릅니다. 기밀 서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어차피 그냥 평범한 서점일 뿐인데. 그 대단한 꼰대들이 서점에 있을 리 없잖아요. 그녀는 자신처럼 빛나는 기사였던 엄마에게 받은 열쇠로 기밀 서점 파일에 접근하죠. 그리고는 고마워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훌륭한 기사가 되려 노력할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녀는 서점에 대한 파일을 열어 내용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 목표가 우호적으로 분류된 것을 보게 되죠. 겨우 이거라고? 그녀는 별로 대단치 않았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우호적이니 그녀는 그냥 가서 한번 둘러봐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잠들기 직전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우유를 발견하고 커피를 섞어 마시면서 속으로 되뇌죠. 이만하면 잘 크겠지? 이어서 라디오에서는 호우 경보가 적색 단계라는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녹으로 가는 하층 구역 도로가 임시 폐쇄되었으며 현재까지 모든 하수 시스템이 최고 효율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폭우가 일주일 더 지속되면 녹시의 3분의 1이 완전히 잠길 것이라 합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비는 북부 고원지대 찬 기단서 비롯됐고 한편 린 씨는 자신의 서점에서 바닥을 닦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폭우가 벌써 일주일 넘게 내리고 있는데 점점 더 거세지고만 있네요. 이렇게 계속 비가 퍼붓는다면 배라도 한 척 장만해야 할 겁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 테니까요. 린 씨는 오늘 아침 바닥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이사를 가야 하나 싶었지만 다행히 책들은 무사했습니다. 바닥 청소를 마쳤고 이제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린 씨는 이렇게 잘 청소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린 씨는 가게 문을 열러 갑니다. 문을 열면서 그는 고양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지 걱정합니다. 이런 날씨에 작은 고양이가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렉 모리스는 조셉 사무실에서 온통 그의 냄새가 난다며 여기가 천국이냐고 감격해요. 그러자 클로이가 아니,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곧 천국 갈 거야 라고 답하죠. 린 씨의 이웃이 TV가 안 나와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TV 자체나 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퓨즈가 나간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차단기는 밖에 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나가기 싫습니다. 그때 이웃인 린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좋은 사람이고 남 돕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린 씨를 부르려 벽을 두드리며 도울 기회를 줬으니 오히려 고마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린 씨를 부르며 거기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린 씨가 네,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이웃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TV에 문제가 생겼는데 회로 때문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린 씨에게 나가서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차단기는 가게 뒷문으로 나가서
오른쪽 벽에 있다고 알려주죠. 린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라고 답하죠. 하지만 가게를 나서려는데 주변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 세계로 오기 위해 계약했던 악마가 린 씨를 찾아왔고 린 씨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라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책 더 빌려달라고 온 거야? 악마는 문을 가리키고 린 씨는 도와주려는 거냐고 묻죠. 악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린 씨는 악마가 참 예의 바르고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엔 책 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지. 린 씨는 어쩌면 나를 도와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돌아온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악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말합니다. 그래, 좋아. 도움을 받을게. 정말 고마워. 이제 악마가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나가 회로를 찾아 스위치를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이웃의 아파트로 돌아와 보면 TV가 다시 작동하자 그가 놀라며 기뻐 소리칩니다. 좋았어.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도 꼭 부탁할게요, 린 씨. 악마가 서점에 돌아오자 린 씨는 천만에라고 말하죠. 이웃이 린 씨 덕분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일을 대신 부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TV를 보려고 몸을 돌린 그는 화면에 나타난 끔찍한 악마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악마가 이웃에게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창문에서 고통스러운 비명만 들려옵니다. 한편 서점으로 돌아온 린 씨는 오늘도 좋은 일을 했군이라며 흐뭇해합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누군가 서점으로 들어섭니다. 린 씨는 의아해합니다. 이 타이밍은 뭐지? 착한 일을 하니 손님이 바로 나타나는군요. 마침 들어온 손님은 단골 손님 올드 와일드였습니다. 그는 실례합니다. 린 씨하고 정중히 인사합니다. 린 씨는 웬일로 벌써 오셨어요? 라며 올드 와일드를 맞이하고 올드 와일드가 늘 쓰는 가면보다 영국 신사 같은 그의 패션 감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린 씨는 궂은 날씨에 찾아온 올드 와일드에게 급한 일인지 묻습니다. 올드 와일드는 궂은 날씨보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커요. 이번엔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린은 지난번 선물에도 만족했다면서 오늘은 어떤 귀한 물건을 가져왔냐고 묻습니다. 혹시 너무 귀한 거면 자신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요. 린 씨는 또 친절을 베풀었고 가고일은 그가 주려는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린 씨는 겸손하게 올드 와일드의 감정을 배려합니다. 올드 와일드는 그의 도움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경지 돌파가 한 걸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올드 와일드는 2년간 공들인 이 선물만이 친절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미 선물을 받도록 그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겐 중요치 않지만 당신께 유용할 겁니다. 안 받으시면 제가 불편해요. 린은 올드 와일드가 과장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별 도움 안 줬다고 말합니다. 아직 뭘 준비했는지 모르니 제가 먼저 볼게요. 린이 말하자 올드 와일드는 지난 2년 동안 이 선물을 준비했다며 린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린은 그것을 보고 드림캐쳐인지 물은 뒤 올드 와일드가 이런 걸 줄이야 향수병이 느껴지네 하고 속으로 생각하더니 이내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직 지구에 살던 시절 드림캐쳐에 대해 배웠습니다. 드림캐쳐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문화 상징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밤 공기가 꿈으로 가득 차 오직 드림캐쳐만이 악몽을 걸러내고 좋은 꿈을 잡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장로는 린에게 드림캐쳐의 구슬은 잠자는 사람에게서 모은 힘과 지혜이며 인간과 영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이 올드 와일드에게 여기서 드림캐쳐를 볼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자 올드 와일드는 그가 정말 박식하다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올드 와일드는 이 드림캐쳐가 마법 도구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력한 꿈 덕분에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린 씨는 드림캐쳐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순수한 수작업으로만 제작됐음을 알게 됩니다. 최근 바깥 날씨의 폭풍으로 인해 린 씨는 잠을 잘 못 자서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올드 와일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며 고마워했고 올드 와일드는 린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서점을 나서며 올드 와일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드림캐쳐에 담긴 꿈은 더할 나위 없이 즐겁지만 끔찍한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의지력이 없다면 영혼이 즉시 부서질 거예요. 하지만 린 씨처럼 강력한 인물에겐 흔치 않은 기쁨일 겁니다. 올드 와일드는 좋은 꿈 꾸세요라며 서점을 나섭니다. 한 건물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K가 떨어지는데 땅에 닿기 직전 사슬이 그녀를 감싸 안전하게 끌어당깁니다. 그건 맥스의 사슬이었고 그가 그녀를 구했어요. 맥스는 이번 전투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 중에
마법사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한 마법사가 이상하고 신비로운 주문을 외치며 지팡이로 지 선생님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뱀을 발견합니다. 지 선생님이 피하지만 뱀은 계속 쫓아오고 그때 뱀 머리만 한 흰 앞발이 뱀을 막더니 거대한 흰 늑대가 뱀을 찢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놀란 뱀은 피를 토하며 소리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변신한 상태에서도 정신을 유지하는 거지? 다른 마법사는 불을 두려워하니 괜찮다며 외칩니다. 질산칼륨과 황산염만 가져와. 이에 첫 번째 마법사가 비 오잖아 라고 말하자 두 번째 마법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냥 겁먹은 거니까 막기 어렵지 않을 거야. 달 아래 울부짖는 거대한 흰 늑대가 보이고 케이는 모든 사냥꾼이 꿈꾸던 힘이라며 지 선생님이 사냥꾼들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린 선생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지 선생님의 힘을 도운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죠. 케이는 목표를 궁금해하지만 맥스는 지금은 걱정 말라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눈앞의 전투에서 승리 후 영광을 나누는 것이라며요. 케이는 동의하고 둘은 전투에 뛰어듭니다. 이제 마법사 3명이 지팡이로 불꽃 마법을 함께 시전하며 불타는 불길을 뿜어냅니다. 지팡이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와 흰 늑대를 덮칩니다. 그 순간 가까운 건물이 폭발하고 거대한 검은 늑대가 구하러 등장합니다. 마법사들이 검은 늑대에게 불 마법을 쓸 때 맥스와 케이가 마법사 한 명을 해치웁니다. 그 순간 거대한 화염 폭발이 일어나고 케이와 맥스는 마님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멀리서 의문의 마법사 2명이 전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한 명이 노프칸 지역에 이렇게 강력한 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감탄합니다. 짐승의 모습인데도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니 말이죠. 지금의 올드, 와일드조차 저런 건 못한다고 덧붙이죠. 그는 다른 마법사에게 올드 와일드를 받는지 물어요. 23번가에서 목격됐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마법사는 아직 못 봤다고 답하죠. 첫 번째 마법사가 두 번째 마법사에게 올드 와일드의 제자인이 가서 그를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순간 거대한 늑대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재빨리 뒤돌아서며 뭐야 하고 외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젠장, 방심했군. 저 늑대가 차원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내 위치를 알아내서 여기까지 텔레포트한 거지? 피하려고 했지만 거대한 흰 늑대가 너무 빨라 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도움을 청하듯 다른 마법사를 보며 비통한 비명으로 그의 이름, 위안을 외칩니다. 그러자 위안은 더욱 강력한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며 외칩니다. 버티고, 섬광. 늑대는 위안이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그가 펼치려는 주문이 강력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숙련된 흑마법사만 가능한 일이죠. 큰 흰 늑대가 생각에 잠긴 사이 첫 마법사가 순식간에 늑대발을 잡아채 땅에 내던집니다. 이내 단검을 꺼내 늑대를 찔러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늑대의 눈이 빛나며 강철 의지라고 외치고는 온 힘으로 마법사의 팔을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보라색 마법 구체가 머리 위에 생기자 위안을 쳐다봅니다. 그가 화염마법, 부패의 아들이라는 주문을 외치자 늑대는 이 마법이 너무 강력하고 위험해서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완전히 얼어붙죠. 몸이 뒤틀리더라도 빨리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고 그녀는 실제로 순간이동에 성공하죠. 위안이 첫 번째 마법사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헬릭스, 괜찮으세요? 팔이 뜯겨나간 헬릭스가 대답합니다. 난 괜찮아. 그러고는 23번가 서점 주인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미스터 헬릭스가 팔재생 마법을 쓰자 뼈가 갈라집니다. 위안이 헬릭스에게 묻습니다. 그녀가 순간이동 능력을 가져서 그런 건가요? 헬릭스는 아니, 내 말은 그녀가 그의 영혼에서 거인들을 추출하고 우리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내 정신마법을 주문했다는 거야 라고 대답하며 그런 힘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 씨의 늑대 형태가 미스터 린의 가르침 덕분에 강력하며 린 씨를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헬릭스는 위안에게 가서 미스터, 하지만 헬릭스는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다며 올드 와일드를 찾는 것보다 린 씨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릭스는 암흑 물질알을 소환하며 위안에게서 뭐가 부화할지 묻습니다. 위안은 마법의 꿈 야수라고 대답하고 헬릭스는 아니, 전혀 아니야. 그건 신이야 라고 말하죠. 장면은 다시 서점으로 돌아가 린 씨를 비춥니다. 그는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이 비가 정말 오랫동안 거세게 내리고 있고 언제쯤 그칠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좋아지면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는 침실로 가 올드 와일드의 드림캐쳐를 머리맡에 겁니다. 이 드림캐쳐는 분명 수공예품이군. 잠을 더 잘 자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해도 올드 와일드에게서 받은 각오일처럼 정말 정교해 보이는군. 린 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린 씨는 다음에 올드 와일드를 만나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린 씨는 침대에 아늑하게 누우며 말합니다. 이 드림캐쳐가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 잘 자. 좋은 꿈 꿔. 린 씨가 눈을 감고 잠들자마자 드림캐쳐가 빛나기 시작하면서 작동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꿈속에서 눈을 맞고 있는 린 씨를 봅니다. 린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내 꿈인가? 눈이 마치 쟤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춥지가 않아. 오히려 좀 따뜻한 기분이 드네. 린은 어차피 꿈속이므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때 그는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눈앞에 거대한 나무를 보고 뒤틀린 가지와 하늘을 뒤덮은 모습에 현실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뼈대 속에 혈관이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나무 근처 잠든 아름다운 엘프 여인을 발견했죠. 그녀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낯익은 멜로디가 린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의 뾰족한 입융단과 눈의 왕관으로 그대를 차가운 북쪽의 왕으로 임명하노라. 우리는 왕관을 쓴 이 엘프 여성의 모습을 봅니다. 린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정말 멋진 꿈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올드 와일드가 과장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는 은은한 향의 꽃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린은 아무리 봐도 이 꽃이 너무나 진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지금 자각몽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각몽 속에서는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있고 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꿈을 조종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심지어 감각도 현실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린은 드림캐쳐가 일종의 심리적 암시를 주고 올드 와일드의 말이 더해져서 이런 특별한 꿈을 꾸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린은 자신의 이런 해석이 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시적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감탄합니다. 그러다 잠든 엘프 여성을 보고 이게 내 꿈이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꿈에도 선은 있다며 생각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꿈에서 보는 건가? 보통 꿈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명하고 낯설지 않잖아. 그러다 자신 같은 중국인들은 보통 은발 여성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꿈일 뿐이고 꿈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잠든 엘프에게 다가가 더 가까이서 본 후 얼굴을 살짝 붉히며 이건 분명히 꿈이라고 현실 세계에 이렇게 완벽한 미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어차피 꿈인데 조금만 더 다가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었던 꽃을 그녀에게 주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진 그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과감해지는 것이 정말 짜릿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차피 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녀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엘프 여인이 눈을 뜨고 린 씨를 바라보며 일어섭니다. 그녀가 일어서자마자 린 씨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에선 뭐든 가능하죠. 그녀는 린 씨를 보며 묻습니다. 누구세요? 린 씨는 그녀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물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보통 잠재의식 속에서 꿈을 꾸기에 지금이 그의 잠재의식과 대화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엘프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꿈꾸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지금 꿈속에 있으니 그가 꿈꾸는 사랑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린 씨는 그녀가 꿈인 걸 알고 있다는 사실과 신비로운 그 사람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 투영이 흥미롭고 분명 자신의 꿈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엘프 여인에게 자기 대답은 진실이니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말해줄 차례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꿈꾸는 사람이라 대답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엘프 여성은 린 씨에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실버, 제 이름은 실버예요. 그가 성은 없는지 이름뿐인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그의 말을 따라합니다. 적어도 제 대답은 진실이에요. 그러고는 그에게 조금 다가섭니다. 린 씨는 이제 제가 질문할 차례죠. 라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반격할 줄 예상 못해 얼굴을 붉히며 당황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린 씨에게 말했어요. 이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아름답지만 소름 끼치게 조용하다고요. 죽음처럼 고요하다고 덧붙였죠. 그녀는 린 씨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린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외로움 아닌가? 잠깐, 꿈속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그는 이 꿈이
동화 같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낭만적인 꿈이라 자신에게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교한 영혼 치유의 말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을 안내한다. 남 돕는 게 너무 편한 취미라 꿈까지 꿀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는 남을 돕는 것은 항상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는 잠옷 차림일 수는 없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죠. 그러자 갑자기 그의 몸에 정장이 나타납니다. 자각몽을 꾸는 중이라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닫죠. 그는 이어서 실버에게 말합니다. 자, 편하게 앉으시죠? 그가 손을 내밀자 실버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금처럼 부드러운 손이네. 린 씨는 얼굴을 붉히며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이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꿈에 항상 혼자였는지 묻자 그녀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린 씨가 이곳에 온 첫사람이라고 말하죠. 린 씨는 실버가 라푼젤처럼 늘 이 정원에 홀로 사는 존재이며 이 삶이 마치 영원한 안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이 꿈이 동화 같다고 생각하죠. 그는 이게 단지 꿈이라서 안타깝고 그녀의 문제를 이해하더라도 결코 도울 수 없다고 혼잣말합니다. 그러고는 실버의 눈을 보며 그녀가 느끼는 건 외로움이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것이 없고 고뇌만 있을 뿐이며 그것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다고요. 그러자 그녀는 고뇌가 고통의 근원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를 멀리했어요. 린 씨는 속으로 그녀가 철학자 같다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웃는다는 옛말이 있죠. 그는 실버의 아름다움을 보면 신조차도 활짝 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린 씨가 계속 말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힙니다. 이제 신을 떠올리며 고뇌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고요. 실버는 계속 얼굴을 붉히며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 낭만주의자 같다고 말하고 린 씨는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는 이유가 그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게 사실이라고 답하죠. 만약 그가 꿈에 나타나면 그녀를 이해하고 같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린 씨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상가일 거라 말하고 린 씨는 이게 철학자 칭찬법인가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다. 린 씨는 그녀가 자신을 인정했으니 꼭 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의 가장 진실한 소원입니다. 그가 손을 잡자 그녀는 더 붉어진 얼굴로 놀랐고 그는 친구가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네? 라고 대묻죠. 누가 안 놀라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친구로 지내자고 하다니. 린 씨는 정말 상남자 중에 상남자네요.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린 씨는 실버처럼 고립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거부하기에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친구 말인가요? 그는 네, 친구요 라고 답하며 이곳이 아름답긴 하지만 늘 똑같은 풍경이라 분명 지루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된다면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죠. 린 씨는 꿈속에서도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며 영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력과 꿈의 힘을 활용하여 지금 실버에게 딱 알맞은 책 한 권을 소환해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책을 건네며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선물을 받은 지도 오래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겐 이 나무와 열매, 꽃, 그리고 꿀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녀는 린 씨에게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가도 좋다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위를 올려다본 린 씨는 황금 과일이 열린 나무를 보며 자신에겐 쓸모없음을 깨닫지만 감사 선물이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합니다. 그는 실버에게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묻고 그녀는 황금 사과 하나를 건넵니다. 린 씨는 사과가 아름답다며 한 입 베어 뭅니다.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데 게다가 씨도 없네요. 평범한 사과와도 맛이 비슷한데 정말 놀랍네요. 실버가 사과가 마음에 드냐고 묻자 린 씨는 꽤 달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주변의 현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꿈에서 깨어나는 건가? 린 씨는 생각합니다. 벌써?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꿈속에서의 경험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 그는 실버에게 가기 싫지만 이제는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껴안습니다. 그녀는 그의 귀를 살짝 깨물며 다음날 밤 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속삭입니다. 꿈은 산산조각 나고 비 내리는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지 씨와
헬릭스 씨가 대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는 헬릭스를 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으나 다른 이들보단 낫다고 생각한다. 이미 스승을 배신한 적 있어. 이번 배신은 별일 아니라고 여긴다. 그는 스승을 배신하고 그의 제자들을 죽였다. 그때 한 목소리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는 얼마 전 지 여사가 훨씬 더 강해졌다면서 자신과 헬릭스 씨가 힘을 합쳤음에도 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올드와일드가 치명상을 입었던 걸 기억해내죠. 아마 그는 싸울 수 없어 자존심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자 목소리는 올드와일드가 23번가 서점에서 목격됐다고 마법사에게 전합니다. 마법사는 올드와일드와 지 여사 둘 다 그 서점에서 둘 다 목격됐으니 힘이 세진 것과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사는 방금 대화하던 목소리에게 자신의 임무를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목소리는 물론 기억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임무는 서점과 주인 조사를 통해 그의 정체와 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법사는 이 의문의 인물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글을 보냅니다. 그는 속으로 올드와일드가 더욱 강해진 채로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워 이 정보가 부디 틀렸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마법사가 보낸 의문의 남자는 23번가 서점에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마력 반응이 전혀 느껴지지 않자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일종의 그림자 마법을 쓰는군요. 그림자로 변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감각에 따르면 여긴 평범한 서점일 뿐이라며 윗선에서 정보를 잘못 파악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드와일드가 린 씨에게 준 가고일 옆을 지나치면서 말이죠. 그가 2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자 가고일의 눈이 번쩍 빛났다가 다시 잠잠해집니다. 아마 살기를 느끼지 못해서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그는 린 씨의 침실 앞에 도착합니다. 린 씨가 잠든 침실을 확인 안 했다고 생각하며 방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운은 평범한 인간의 것으로 강력한 돌연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걱정했다며 이번 임무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스승이자 마법사인 위아님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군요. 하긴 이 남자는 가난한 서점에 괴물이라도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온 김에 이 가게 주인을 처리하고 보고할까 생각하네요. 보고 내용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 때문에 걱정하셨죠. 제가 이미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얼마나 웃길까. 그가 문을 열고 린 씨 침실을 본 순간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겁에 질립니다. 린 씨가 보이는군요. 핏빛 덩굴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든 린 씨였죠. 이 남자는 혼란스러워 무슨 일인지 이해 못하지만 이것이 강력한 마법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덩굴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눈을 빼앗아 버립니다. 방을 탈출하려던 그는 눈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간신히 방을 탈출해 문을 닫자마자 오, 이런 하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군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해. 주군, 당신의 종이 여기 봉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눈물 범벅된 얼굴, 사라진 눈, 눈구멍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이제 다시 위안에게로 돌아갑니다. 위안은 첩자가 서점을 떠난 지 30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놈의 일 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이런 비폭력 임무치고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서점이 결코 단순한 곳이 아니니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설사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존의 능력이면 탈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위안은 생각합니다. 척자로 갔던 남자 존 말이죠. 리는 그림자로 매우 빠르게 변해 움직이며 수많은 위험한 위협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그림자와 섞여 자신의 기운을 숨기고 필요할 때 잠입하거나 탈출할 수 있죠. 위안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존이 돌아오면 임무를 직접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직 그림자가 있지? 위안은 이미 담배는 껐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화염 마법 블레이즈로 담뱃갑에 불을 붙이고 거대한 불꽃 폭발을 일으켜 그림자를 확인하려고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는 빗줄기 때문에 화염 마법의 위력이 크게 약해져서 일단 후퇴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존이 자신을 배신한 이유를 모르지만 일단 죽여야 해서 초토화라는 화염 마법을 준비해요. 그때 존이 위안을 기습하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는 그림자 충격파 마법으로 위안을 공격했고 위안의 부러진 팔을 정확히 맞춥니다. 위안은 벽에 박힌 채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로운 비명을 지르고 이윽고 그의 몸에서 화염 폭발이 터져 나옵니다. 팔이 으스러진 존은 간신히 벗어나며
자신은 배신을 더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안이 준비 안 했을 거로 생각했냐며 존의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존에게 불을 붙여 드디어 끝장을 내겠다 선언하죠. 그를 해치운 뒤 존의 심장이 땅에서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유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깜짝 놀랍니다. 그는 뭐라고? 외치고 야수가 심장에서 나타나 유한에게 돌진하죠. 넌 존이 아냐, 넌 대체 누구야? 라고 외치고 그 야수는 유한에게 제가 장애물을 치워드리죠 라고 답합니다. 유한은 놀라서 말합니다. 존 경은 교회의 신도가 아니야. 혹시 서점 주인인가? 이게 그의 경고. 유한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미스터 헬릭스에게 돌아갑니다. 헬릭스의 본부에서 그는 부하로부터 유한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헬릭스는 놀라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부하가 현장 사진과 마법법의학 분석 자료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스칼렛 교단의 검은 처녀들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진을 본 헬릭스는 완전히 놀랍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습니다. 유한의 지시대로 23번가 서점을 조사하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잠든 린 씨를 휘감은 붉은색 핏빛 덩굴처럼 유한의 훼손된 시체를 뒤덮은 덩굴이 보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유한이 보낸 사람이 서점 조사를 한 뒤 돌아와 그를 배신하고 살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한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데 죽기 직전 피로 도망쳐라고 썼죠. 헬릭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헬릭스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존을 조종해 유한을 배신하고 살해했다고 봅니다. 블랙 마법사들조차 이 생명체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부하에게 묻죠. 블랙 마법사들은 다음 계획이 뭐지? 다음 단계는 뭐야? 부하는 블랙 마법사들이 스칼렛 교단 본부로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증거를 분석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겠지만 앞서 보았던 알에서 마법 거울의 알이 부화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점 조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헬릭스는 그 명령에 동의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합니다. 부하가 떠나자 헬릭스는 이것이 서점 주인의 경고인지 의아해합니다. 서점 주인이 상상보다 훨씬 강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법 거울 알 부하가 임박해 어떤 문제도 생겨선 안 됩니다. 서점 주인이 어떤 존재든 알이 곧 부화할 테니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이제 장면은 바뀌어 마침내 꿈에서 깨어난 린 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행복해하며 올드 와일드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준 드림캐쳐 덕분에 지금껏 가장 아름다운 꿈을 꿨고 덕분에 린 씨는 최고의 밤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엘프 여인을 떠올리며 다시 잠들면 그녀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가 양치하러 화장실로 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입을 벌려 확인해 보니 이빨이 8개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 세계로 이끈 악마가 이걸 좋게 여겨 이를 버렸나 생각하죠. 불교에서 이빨 40개는 축복입니다. 부처님도 40개의 이빨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죠. 린 씨는 인키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키는 린 씨가 악마에게 지어준 이름인데 린 씨는 인키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죠. 린은 다음에 인키를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새로운 손님이 오길 바라며 신나게 가게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때 린은 뉴스가 들리지 않자 의아해합니다. 이웃이 보통 이 시간에 뉴스를 크게 틀어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린 씨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픈가? 혹시 또 퓨즈가 나갔나? 하고 생각합니다. 린은 이웃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벽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이웃은 완전히 겁먹고 으악 비명을 질러요. 린은 어리둥절하며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웃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이상한 짓 하다 들킨 인물은 결국 죽는다고요. 그래서 린에게 소리칩니다. 괜찮아요? TV 원하세요? 지금 켤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켤게요. 그가 TV를 켜는 순간 화면에서 악마가 튀어나와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벽 반대편에서 뉴스를 듣고 있던 린. 오늘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린은 요즘 날씨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좀 무서워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린은 괜찮은지 묻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쉬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물론 또 오해가 생기고 이웃은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뜻으로 말이죠. 이웃은 너무 무서워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자기는 아직 너무 젊어서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린은 이웃이 퇴마를 위해 신부를 부르려 하지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건 현명치 못한 생각이라고 알았죠. 그리고 린이 이웃을 다시 부르자 그는 너무 놀라 실수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웃은 이미 메시지가 전송되었으니 후회한들 소용없다 생각하며 돔 교단의 신부가 악마를 퇴마하고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린에게 대답합니다. 전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린 씨는 알았어요. 그럼 가볼게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웃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며 기분 전환용 선물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서점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린은 활짝 웃으며 돌아서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데 새 손님이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은 바로 조셉 기사의 딸이었습니다. 린은 젊고 활기찬 새 손님을 맞이했다 생각하고 소녀는 이곳이 아버지의 서류에 언급된 서점인지 궁금해하며 린을 쳐다봅니다. 린이 뭘 묻자 그녀는 혼란스럽게 그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서점을 둘러보더니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서 약간 실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서점이 1급 비밀로 분류되었을까요?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어 묻습니다. 린이 이 서점의 주인인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하며 궁금한 것은 뭐든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책을 빌리든 구매하든 아니면 서점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저 둘러만 봐도 된다고요. 별 감흥 없이 아버지가 착각한 거라 생각하죠? 이 평범한 서점에서 평범한 남자나 보려고 아버지께 혼날 위험까지 감수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더더욱 실망합니다. 하나도 재미없잖아라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드디어 입을 떼어 린 씨에게 묻습니다. 서점에서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지 린에게 묻습니다. 린은 요즘 애들이 버릇없다고 생각하며 놀랍니다. 그리고는 요구가 평범한 수준이라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요구는 안 되고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린을 쳐다봅니다. 린을 매섭게 쏘아보며 팔씨름을 신청합니다. 그러고는 이 정도는 괜찮겠죠? 라고 대묻죠. 린은 난생 처음으로 놀라며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책을 보거나 읽거나 빌리거나 사라고 한다면 과연 팔씨름을 선택할까? 이 상황은 말이 안 되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생존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서점 밖 진흙탕에 부츠를 씻고 들어온 걸 보면 예의는 바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을 보니 부유한 집안 출신임이 분명해요. 그녀는 나를 본 후 린은 그녀가 실망한 듯 보이자 단지 비를 피하려 온 게 아니라 서점에 온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그를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아니, 이런 애가 서점에 와서 팔씨름을 왜 하자고 하는 거지? 자신의 서점은 인기 없는데 어린 소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단골이 서점을 추천해 줬을 수도 있죠. 그는 단골 손님들을 떠올리며 소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려 애씁니다. 그는 이 소녀가 조셉을 놀랍게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린 씨는 그래, 조셉과 혈연 관계임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소녀는 이 사람의 이상하고 강렬한 압박감은 뭐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팔씨름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닐 거잖아요. 그제야 린은 소녀를 너무 오래 봐서 불편하게 했단 걸 깨닫습니다. 그는 팔씨름은 문제없지만 먼저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녀가 질문하자 그의 첫 질문은 조셉 때문에 왔어요? 였고 소녀는 정신을 잃었죠. 그녀는 완전히 겁에 질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린 씨는 자신이 맞췄다고 생각하며 한결 편안해져서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두 사람이 꽤 닮았다고 말해줍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아빠와 닮았단 말에 화가 나 린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어디가 닮았다는 거죠? 그녀의 반응과 태도를 본 린은 조셉과 그녀가 부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왜 팔씨름을 하려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빠가 말해줬는데 다른 제약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기면 팔씨름할 상대를 찾으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린 씨가 실망하며 왜 팔씨름이냐 묻자 그녀는 아빠가 상대방을 거절하면 약하게 보이게 하고 거절해도 결국 하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화내며 움직이면 때려 눕힐 명분도 생기고요. 린 씨는 약간 실망하면서도 꽤 흥미를 느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셉은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린은 군인 정신과 사고방식이라 생각하며 PTSD를 앓는 퇴역 군인에게 다른 행동은 기대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는 그녀와 팔씨름하기로 하고 규칙을 묻자 그녀는 두 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린은 이 아이가 조셉 기사와 말다툼을 했고 그 분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화가 나 그녀의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철회합니다. 이런 행동은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셉 기사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합니다.
딸이라고 봐주지 않고 다 널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니 소녀는 평범한 성인 남성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정말 클래스 A 시크릿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아빠 외에는 팔씨름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일반인인 이 남자의 팔을 실수로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셋, 둘, 하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하나를 외치는 순간 림이 그녀의 손을 테이블에 넘어뜨립니다.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번 최신 챕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